찜통 같은 하루였지만 사실 오늘 입추, 가을의 문턱이었습니다. 반갑거나 혹은 아쉽거나 어떤 감정이든지 시간의 속도를 깨닫는 순간 덥다는 불평도 잠시 멈추게 되네요.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규제 품목 중 한 건의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되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며 더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제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창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는 12일 집단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NS 계정에서 물건을 파는 마켓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계약 철회 규정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2만 3천여 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시민과 소방관들이 힘을 합쳐 살려냈습니다. 불을 끄는 펌프차에 앰뷸런스 기능을 더한 펌뷸런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휴일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북상하는 구호 태풍 레끼마의 이동 경로가 다음 주 날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한 건의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초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첫 허가가 난 건데요. 한 건이라도 허가가 난 건 다행이지만 수출 규제의 배경이 정치적 보복은 아니라는 일본 주장에 명분 쌓기일 수 있어서 마냥 반길 수는 없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뜻밖의 수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건입니다. 지난달 초 1차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품목은 군사 전용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허가 이유입니다.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출 규제 조치가 아니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本件については繰り返し説明している通り、禁輸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하지만 허가 시점이 매우 이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포괄 허가해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뒤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 석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게 3분의 1인 한 달로 단축된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 정부 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 서둘러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규제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인 데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규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우리의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줄 알았는데 최종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일본이 한 건의 수출 허가를 낸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아침부터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이 포함된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바꾸고 수출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안 확정과 발표를 약간 늦췄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추진 일정을 좀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정하지 않았고 반도체 소재 한 건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의 카드를 먼저 내보일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 건 수출 허가를 놓고 일단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일부 감지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런 일회성 수출 허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완전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명분을 일본이 쌓으려는 의도일 수 있고 수출이 허용되다 안 되다 하는 상황이 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제품 생산에 더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가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그들의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광복절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가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결정은 미뤄졌지만 일본 석탄재 수입 관리는 강화됩니다.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현재 일본에서 상당량을 들여오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이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맞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관리 강화를 꺼낸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때 공인기관에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은 연간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모두 1,182만 톤으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이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율 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승산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국이 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이번 사태로 촉발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속도 조절에 국내 일각에서 섣부른 낙관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가 수출 규제 품목 지정은 미뤘고 처음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하나는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를 수출 허가한 데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2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1,100여 개 품목의 수급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 낮추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내년부터 국내 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국내 법인의 소재 기업에 대한 공동출자도 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해외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수금액의 5%를 세액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도 일본 노선의 4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9개 일본 노선에서 모두 53편의 운항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기간에 131편 운항 계획을 78편으로 줄여서 40%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서대문 형무소 앞을 노 아베 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광복절에 대규모 반아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노 아베 현수막을 건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적인 서대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구청은 부정적이지만 이들은 주민 1,000명의 동의를 얻어 이번 주말 150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 서대문구 주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번 아베 정권을 규탄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은 시민단체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수막에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해 좀 우리 젊은이들은 그 불안을 느껴진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라고.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아베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도 독려했습니다. 일본하고 시민단체하고 결혼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자기의 권력만 가지고 하지만 시민들은 권력 아닙니다. 광복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인 700여 개 시민단체는 이념을 떠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압도적 국민들과 민초들과 함께 이 투쟁을 승리하도록.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의 연대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사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보수 성향 단체 엄마부대 대표를 기자회견장에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11시 반쯤 인터넷신문 대표 백모 씨가 옛 일본 대사관 앞에 기자회견하러 나온 주옥순 대표를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엄마부대 등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수상님 사죄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즉각 사과하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미술평론가연맹이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국제예술제 기획전의 전시 중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미술평론가연맹은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중단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근본부터 부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표현 활동이 폭력과 협박으로 억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획전 시작 당시의 모든 전시가 회복되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일본의 대형 예술제 기획전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5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아이치현 경찰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와 관련해 59살 호타 슈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카드라고 봐야겠죠. 분담금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분담금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측 역시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언급을 한 건 이번 협상의 대폭 인상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내년 재선을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 독일과 진행할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폭을 더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50억 달러, 약 6조 원이나 미 언론에 보도된 주둔 비용 플러스 50% 기준을 적용한 3조 2천억 원, 또는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2배 이상 등이 미국이 제시할 수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요에 따른 증액이 있다면 일본과 같이 항목별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이는지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소미아 유지와 호르무즈 파병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내일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만납니다. 후반기 한미연합연습과 전자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도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미국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처음 마주 앉는 한미 양측. 먼저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자연스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체결 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도 주요 의제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의 협정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난제로 떠오른 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입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에스퍼 장관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수두룩한 난제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최대 7명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됐고 유임 가능성이 컸던 과기부 장관의 최기영 서울대 교수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한 번 더 추가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임 가능성이 높았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급부상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되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에는 김현수 전 농림식품부 차관과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교체 대상이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총선 출마군으로 빠지면서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새 주미대사로 발탁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본인의 고사로 이번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 3월 8일 개각 이후 154일 만이고 5명 이상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청문회를 거쳐 새 내각의 진용을 꾸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총선 자원을 총동원하는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에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 전 수석은 본인 임무인 인사검증에 빈번히 실패해 부적격, 무자격 장관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법이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염두에 두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정가윤 의원도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 진로를 놓고 당권파와 갈등을 겪었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이 결국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시동을 건 셈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제3지대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던 민주평화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당으로 내년 총선 승리는 어림없다며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2일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떠나게 두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당권파는 제3지대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탈당파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능하고 개혁적인 뉴 DJ를 즉각 발굴 영입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공천을 통해 총선 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평화당 분당 사태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호남계, 안철수, 유승민계로 나뉘어 자강론과 제3지대론, 보수 통합론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정치연대는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의 합류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바른미래당은 탈당파가 들어오는 흡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장 통합이 이뤄지기보단 정기국회 이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발하며 평화당을 창당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탈당파가 의미 있는 제3지대 구축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앞세워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런 구심점이 보이지 않고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 지지도가 여당의 확연히 밀리고 있다는 상황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 보수 대통합론과 맞물려 야권발 정계 개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예산 민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관심 예산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낸 건데요. 정치권에선 정파적 선거운동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명의의 민원 접수 공문입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 예산을 알려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나라살림은 다음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예산안을 뼈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김재원 위원장의 언급은 국회 제출 이전 단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 개입하겠다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실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속기록이 없는 소소위에 쪽지 예산을 넣는 게 수십억 원 정도라면 사전에 정부 예산안에 밀어넣을 경우 수천억 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의원들은 원래 부처에 직접 민원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이 의원들의 예산 민원을 기재부와 직접 거래했다면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 확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 최근 추경심사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음주 논란까지 빚어진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나도 한번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을 썼냐는 YTN의 의혹 제기에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일 뿐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고 아직 국회 예산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한 목소리로 김재원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요 국민 우롱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예산 나눠먹기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지적 속에 이런 식이면 과연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국회의원 12명에게 새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에게 각각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몰수와 추징할 재산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미 최 씨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
몰수와 추징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 씨가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달력에 적힌 입추가 의아할 만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 찜통더위는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날씨는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레끼마의 진로와 양상에 달려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으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지만 대구 기온이 무려 3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2.7도로 하루 전보다 약 3도나 높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가마솥 같은 찜통더위가 나타난 겁니다. 충청과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 영동 지방에도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이렇게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번 주말까지도 더위가 극심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와 더위 강도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 모두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데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푸저우 북동쪽 부근에 상륙한 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해 내주 초 중국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남쪽 해상에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두 태풍의 상호작용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진로와 강도가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태풍이 두 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간섭을 하는 후지와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9호 태풍 레끼마가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전국에 비 예보를 발표했지만 태풍 움직임에 따라 날씨도 유동적이라며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수몰 사고를 두고 지자체는 예상치 못한 기습폭우라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청에서는 기상정보도 분석할 줄 모르는 일반 직원들이 엉뚱한 예보만 믿고 대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천구청은 예상치 못한 폭우에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재난대책본부는 당시 보강근무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시간당 5에서 9mm의 적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다음에 보강근무가 떨어지면은 우리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실 팀들이 한 팀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비특보가 없었고 어떤 특보사항이 없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건데 과연 사실일까? 사고 발생 2시간 전쯤인 오전 5시 40분, 기상청은 한두 시간 뒤에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다시 1시간 뒤인 오전 6시 40분, 기상청은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내려 서울에 호우특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는 비는 점차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실제로 20분 뒤 양천구 일대엔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들어와지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기상정보를 또 좀 저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가 상황 변화도 나오고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바로 나가니까 홈페이지에 레이더가 나가잖아요. 기상정보에 레이더 정보가 들어가 있었죠. 알고 보니 서울시와 양천구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속보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오전 5시에 발표된 지역별 강수 확률만 참고했던 겁니다. 심지어 재난대책본부에 기상청 출신 전직 예보관이 지원관으로 있는데도 이날은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직 근무는 직원,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직원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동네 예보, 그 화면에 뜨는 걸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죠. 그럼 이걸 전문적으로 기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전 7시 40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 10분이 지나서야
양천구에 비상대응이 발령됐고 직원들은 부랴부랴 숨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미 높아진 수위 때문에 배수시설 수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하수관에 고여있던 빗물 6만 톤이 작업자 3명을 덮쳤습니다. 허술한 재난대책의 틈새로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줄줄 새나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주택에 괴한들이 나타나 주인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반려견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 문제에 앙심을 품고 주인에게 경고라도 하듯 잔인하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주택마당. 개 짖는 소리에 깬 주인이 나와 주변을 살피자 둔기를 든 남성들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개에게 다가가 둔기를 휘두릅니다. 놀란 주인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이 남성들은 무자비하게 개를 때립니다. 여바도 들어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12시 반에 여바들은 집에 들어오길래 제가 판단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듯한 무력 시위. 목줄 고리가 빠지면서 개가 달아나기까지 1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주택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15분이나 걸렸고 그 사이 3명은 달아났습니다. 집주인은 신뢰가 깨져 사업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자 이 남성들이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별을 하자고 피해집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고 너하고 이제 아무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단절 지으니까. 가족과 5년 동안 정을 나눈 반려견을 향한 무차별 폭력. 경찰은 이 남성들을 불러 모두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런 죄 없는 동물을 향한 잔인한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일단 특수죄물 손괴뿐.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의 노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경기 주최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최사인 더 페스타의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세곡동에 있는 건물 밖으로 상자가 잇따라 나옵니다. 호날두 노쇼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대상은 호날두 소속팀인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 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모두 3곳입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유벤투스와의 계약서 등 경기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유의미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증거인멸 정황 같은 거 포착하신 거 있으세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주최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 호날두 출전 광고를 보고 비싼 표를 구매한 만큼 더 페스타가 노쇼 사태를 예견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날두 선수는 일정상 경기에 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판매를 강행했다면 로빈장 대표 측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더 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에 호날두 45분 출전 조항이 있었다며 사기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분석해 더 페스타 측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출국 금지한 더 페스타 로빈장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은 회장님 주요 관심사라는 내용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서류 접수가 끝난 시점에서 김 의원의 딸을 공채로 태우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장님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접대 제공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건네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성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위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도 관심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무더위에 달아올라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고 석원호 소방위. 늠름한 그의 모습은 영정사진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이 연결식장에 들어오자 유족과 동료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제는 형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고인에겐 1계급 특별 승진이 추서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 소방 공무원 유족에겐 이례적으로 조의문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결식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참된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친 안성 창고 화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물질이 터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오류물질이 폭발해 불이 났다는 겁니다. 오류 위험물이라는 건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나 그런 관리가 되게 좀 필요한 위험물들인데,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학 물질을 보관해 놓긴 했지만 에어컨을 가동해 적정 온도를 맞춰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컨 틀었다고 진술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야. 그건 확인이 안 된 얘기잖아요, 지금. 경찰은 조만간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위험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길을 가다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 시민과 소방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방 펌프차인데 앰뷸런스 역할도 할 수 있는 펌뷸런스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동 대로변.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풀썩 주저앉더니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황급히 달려온 젊은 여성, 심장을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기를 3분여, 이번엔 다른 시민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불을 끄고 돌아가던 소방 펌프차를 본 겁니다. 시민이 소방차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환자가 쓰러졌다고 빨리 구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원들한테 빨리 알리고 구조 요청을 지시했죠. 소방관들은 소방호스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잡고 극적으로 맥박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기사회생한 남성은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맙죠. 제가 좀 위기에 처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잘 처신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뭐. 요즘 소방 펌프차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와 외상 환자 응급치료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이 화재 진압용 펌프차는 이렇게 앰뷸런스 기능도 함께 한다고 해서 펌뷸런스라고 불립니다. 펌뷸런스 시스템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해 현재 11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정지 후 정상 회복된 환자의 3.6%는 펌뷸런스 덕분입니다. 요즘은 구급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내 구급차가 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초를 다투기 때문에 펌프차에 자동 제세동기 및 응급 기초 장비를 적재하여 빛나는 시민의식과 준비된 소방관들 덕분에
한 시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KT5G 리얼 360. 360도 넥밴드 카메라로 즐기는 리얼 360. KT5G.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격한 욕설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를 폭행하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도 허구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구역질 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교수는 이승만 학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박한 욕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영훈 전 교수는 기자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MBC는 이 전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택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기자가 든 마이크를 파손한 뒤 얼굴을 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MBC 기자회는 정당한 취재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는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오르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에서 물건을 파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 보장은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마켓 400여 개를 조사했더니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SNS에서 인기 얻은 인물을 내세워 한때 연매출 1,700억 규모로 급성장했던 쇼핑몰 인블링. 하지만 이른바 곰팡이 호박죽 사태 때 환불 거부에다 항의 댓글까지 차단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뒤 다른 SNS 마켓도 조사해봤더니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6개 SNS 플랫폼에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411개 계정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나온 계약 철회 규정을 준수하는 데는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410곳은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점을 들어 주문 취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소 기한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짧게 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취소하겠다고 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했더니 뭐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그러고도 환불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신고에서 피해 품목은 옷과 가방 등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흰색 옷이라고 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마켓이 사업자 정보와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시중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환율 관리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준 환율도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기준 환율 성격의 중간 환율을 1달러에 7.0039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중간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로만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전남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병원체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증상이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친필 등 자료 600여 점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일본의 탄압을 극복하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청년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20년 전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 초안입니다. 백성들 삶이 위태로운데 정부와 관리가 제대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1910년대 쓴 논설인 청년이여, 권고 청년 등의 친필 초안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암울한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밝혔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선생은 나라의 독립과 사회 변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청년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며 자기 재산을 청년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런 어떠한 이제 그런 통합을 추진하시면서 27년에 신간의 초대 회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시는데 안타깝게 그해 선생은 사망했고 장례는 우리나라 최초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서울 인구 반인 1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사진과 독립운동가들의 친필 추모글이 600여 기증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 양반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도발, 미국 등 강대국들의 압력을 이겨낼 원천으로 100년 전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고했습니다. 조선 청년이자에서 희망이 크다고 하는 것이 조선 청년은 도덕상 지식이 있는 청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천주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지난해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끝에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김 군과 함께 개종한 아버지는 끝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와 천주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으로 난민 자격을 얻은 뒤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난민 신청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민혁이 잘 된 것처럼 민혁이 아버지도 잘 될 거라 믿으니까 저는 결과만 잘 나오길 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의 난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김군 아버지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종교적 박해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난민 인정 사유가 있는데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짜리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는 취업 활동이 제한되고 그나마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김군이 미성년자임을 단서로 체류 허가를 내준 만큼 김군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셨고 더 많은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저와 아빠가 있을 시간 단 3년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저는 낙득이에요. 김군과 아버지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아니, 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과를 해야죠. 하지 않고서 이렇게 시작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신다면 정의합시다. 저희의 주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글쎄, 그거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노골적인 이렇게 노골적인 그거를 안보실하게 해야죠. 반말하시고 막 그래 하시니까 자꾸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정양수 수석님도 반말하시는 것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삿대질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김연아 대변인한테 김연아 의원한테 그래 아니 김연아 의원한테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원욱 수석께서 전화했을 저희가 때 몇 우리는 번을 들어갈 수 전화를 없다고 드렸고, 했습니다. 행정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한 말씀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아니 잘했다 그래. 제가 몇 분이나 그래 잘했어. 세 번 네 번 전화 드려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드렸고 왜 안 들어오시냐고. 정회를 했던 아주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만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만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니 일을 할 그러면 건지. 뭐가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8시까지 안 오면 기회라도 주셔야지. 그러니까 원래 해법을 내서 했어야지.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 아니 왜 비군 관계하지 그래? 왜 비군 관계하지 그래? 제가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상하지 않으면 이야기 못 들어온다며요. 상하지 않으면 이야기 못 들어온다며요. 사과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대단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잘 끊었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제가 떠드리니까 전화 안 받고. 뭐가 해결이 됐어? 뭐가 해결이 됐어 그래? 그래서 이수석 아니 우리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결했어야지 그래. 죄송해요. 옛날 예 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해법을 내서 했어야지.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수석님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3개 품목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本件については繰り返し説明している通り、禁輸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주변 모두가 말리는데도 독단과 독선으로 자국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일본이 오늘 수출 허가한 품목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뭐길래 일본이 수출 관문을 통과시켰죠? 네, 반도체의 기판을 가공하는 일종의 감광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수출 규제 이제 품목이 3개 아니었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안입니다. 근데 딱 한 건, 이번에 딱 한 건 이제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이제 수출 허가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양국 간의 그런 무역 마찰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확전을 갖다가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네. 처음에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 일본에서의 그 다음 대응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확전이 아니고 네.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또 네. WTO에 제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딱 한 건 예외적으로 수출해 준 게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숨고르기는 맞는데 앞으로 잠깐 쉬었다가 네.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 축적용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해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올바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거 수출 신청해서 승인까지 한 석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정이 좀 빨리 나오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이 수출 허가한 이유는 뭔가요? 오늘자로 따지게 되면 35일 만에 허가를 해주게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찬원 교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향후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가 대법원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네.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끝에 삼성전자가 신청한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네. 전혀 문제없이 우리는 수출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네.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 조치를 아베 총리가 취하고 난 뒤에 네. 자국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적 보복, 타격은 가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2가지 해석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本件については繰り返し説明している通り、禁輸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네, 보복 조치가 아니다. WTO 규칙에도 예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수출이 기본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지금 일본의 조치는요 수출 금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봐가지고 분위기 봐서 사정 봐서 자기네가 허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가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도 뭐 앞으로 그 수출 허가가 이제 지금 9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기간을 갖다가 다 기간을 채울 것이고 네. 또 한다 손 치더라도 언제 이거를 허가해 줄지 또는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일본 마음대로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허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정말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그 물품이 필요한데 네. 일본에서 허가를 해줄 것처럼 그랬는데 결국은 안 해줬어요. 저 그렇게 되면 만들기 위한 준비들은 다 해놨는데 그게 없어서 못 만들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야말로 일본이 우리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 명분 쌓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어제 화이트리스트 그 시행 세칙에 추가 규제 품목이 없었기도 했잖아요. 네. 자국 내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이나 부메랑 효과를 좀 우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품목을 규제할 수 있을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 대해서 자국에 대한 기업의 피해가 있을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기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얼마든지 세칙을 변경해가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조치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등급을 A에서 D등급까지 조정하게 되면서 한국을 B등급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수출 관리를 위한 하나의 일환일 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87%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가 완전하게 현실화되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폭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아베 총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한 안들을 어느 정도는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이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한 개 품목을 허가한 사실을 알리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 이낙연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재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한 개 품목 수출을 허가는 했지만 다행이다 이런 입장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말하는 원상 회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출 상대국 범주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 중에서 대한민국만의 B등급으로 격하시키게 되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연출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포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가능성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로서 이 같은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조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과거와 같은 A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다면 외교적 노력은 어떤 채널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우리가 지금 사실상 준비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일단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의 마지막 입장. 우리가 사실상의 이제 최후 통첩이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동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외교부 실무 차원의 접촉도 있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WTO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접촉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채널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이제 실효성 있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장관회담에서도 사실상 대화를 그다지 이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일본의 태도가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외교 채널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거기서 뭔가 뚜렷한 어떤 그 진전, 일본 사태 해결을 위한 그런 진전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냐 비화이트냐 이렇게 되면은 왜 한국만 뺐느냐? 다른 나라도 전략물자 관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 B, C, D 해놓으면은 다른 나라는 여기는 이러니까 A고 너네는 이런 그 수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B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B로 낮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어쨌든 수출 허가를 한 건 하면서 생색을 냈고 명분을 잡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 화이트 국가를
일본을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본이 뭔가 명분을 쌓고 또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논리성을 갖추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또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교적 노력은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기 전에 일본과 충분히 이런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WTO 규정을 네. 위배해서 우리를 갖다가 비등급으로 낮췄다. 이런 명분을 우리도 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지 작업을 사실상 일본과 우리는 계속 대화를 했다. 근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어떤 정지 작업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모호하게 나오면서 양국 간의 두뇌 게임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당도 일단은 외교적 접촉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인 접촉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검토들이 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윤곽은 어느 정도 당내에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여행 최재성 의원이 이건 직접 얘기한 네. 거였죠. 여행 금지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게 한다던가 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또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일본의 반응이 향후에 일본의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 어떻게 또 3차 공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수출 규제 3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들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시나리오 가운데서 어떤 거를 우리는 그러면은 먼저 카드로 내세울 거냐. 네. 지금은 이제 그걸 고민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최재성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당이 마냥 힘을 풀었다고 좀 보기 힘든 게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일 배상 청구권 아직도 더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 일본에 대한 경제 침략 보복 대응 특위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호사카 유지 교수 등에 대한 여러 인물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하지만 과거에 호사카 유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한 이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호사카 네. 유지 교수가 직접 또 저희 또 다른 얘기를 하기도 출연하셔서, 했습니다만은 입장을 이와 같은 밝히셨는데요. 얘기들을 충분하게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하게 좀 다른 해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본 전체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과 아베 총리에 대해서 결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여당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최재성 의원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실제로 일본과의 외교적인 채널을 좀 바라보고 난 뒤에 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다 과거처럼 강경한 조치들을 조금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외교적인 대화의 끈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외교적인 채널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도 오늘 나오던데요. 여기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네, 아까 이제 여행 금지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하고 대화를 실질적인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WTO에 제소됐을 때 네. 다툼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아마 이런 정도의 대화 채널을 일본이 가동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즉 명분 쌓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교 문제로 시작해서 경제 문제로 갔다가 이게 군사적인 문제, 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시나리오들은 이런 긴장 관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독도예요.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서 과거에도 일본의 그런 뭐 자위대 함정이라든지 또는 일본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과 충돌을 한 적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요. 또 우리 군함에 대해서 일본의 비행기가 위협적인 기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어 왔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독도의 문제는 영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한일 간의 지금의 어떤 그 내부에서 우리도 뭐 지금 여당에서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다 구분해서 일본 사람과 봐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또 갈등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죠. 결국엔 독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우려와 일본의 무리수 속에서 방향타를 잡아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들어보죠.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일본이 어디까지 사태를 끌고 갈지 아까 말씀하신 독도 문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의 기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에도 과거에 이제 처음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던 날에 나왔던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강경한 발언보다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행태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 모두에도 다 같이 피해가 가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을 바라본다라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강대강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루은 것이 아니다. 결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공급 문제, 수출 문제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당시에도 중요한 부품 소재에 대해서 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중요한 부품 소재 기업의 국산화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과의 경제 갈등들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부품 소재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목소리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과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이 정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워낙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책이다 보니까요. 오늘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읽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민 부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쑥쑥 성장하는 한국을 질투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로 보게 되면은 수직적 분업 체계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베 총리, 아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대법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이 배상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네. 것이 이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다로 좀 확산되는 순간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 자체를 복원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불을 나도록 방화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너무 이 확전을 시키기 위한 네. 정부 당국자의 발언보다는 일단은 문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발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아니라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오래된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그 수출 규제가 단순히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뭐 위협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좀 근시안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 회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한 네. 건데 이거는 한 측면일 뿐이죠. 정확하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번 문제를 삼은 이유는 일본이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네.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사 문제를 갖다가 한국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평화헌법 개정하거나 네. 패권 국가로 가는데 명분이 잃게 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한국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과거사 문제 정말 두들겨 패서라도 네. 수출 규제 해서라도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게 아베의 생각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위협이 돼서 우리를 갖다 경제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한쪽 시각만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판결 하나 해결한다고 되는 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아베 정권이 전략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도 알기 때문에 뭐 외교적인 채널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오래 갔을 경우에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산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국제 분업 체계를 몰라서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 국산화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눈여겨보는 이유가 이 원인이 아베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소위 패권 국가화 이것이 이제 그 기반의 근저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야기는 아베 정권으로 좁혀지는데요. 반일 감정의 과열을 경계하고 이 분노의 대상을 일본 전체가 아닌 아베 정권으로 명확히 하려는 여권의 메시지도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야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 오지요. 아베 총리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었던 무다구치 렌야는 그 이후 평생을 인팔조트에 대한 변명에 매몰시켰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대에 실책보다 업적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노 재팬 네. 이런 구호를 보내는 것은 부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노 재패니스. 네. 일본이나 일본인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대할 것은 노 아베. 네,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신중론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뭐 신중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식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급락했었거든요. 거꾸로 이런 그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민주당도 오바를 해서 문제가 된 게 많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품격 있게 이 지금 그 소위 그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거라고 그래서 다 안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 작가의 동화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소위 군국주의의 그런 그 일본 우길승천기가 그려진 작가의 거는 절대 얘들한테도 네.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해서 본다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즉 과거와 다르게 일본 그러면 다 싫어가 아니라 네. 이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 지금 과거에도 논란이 됐지만 뭐 횟집은 가고 일식집은 안 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논란을 해보면서 사실은 국민 여론 가운데서 지금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도 우리나라 국가도 품격 있게 싸우는 법.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품격 있게 싸우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배운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뭐
지금 여권이 민주당이 뭐 좀 신중해졌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그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수 야권도 지금 이 한일 문제 해법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 공동 입법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스페인에서 일본의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일본의 팔선 중의원이 먼저 제안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작됐던 것은 결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배상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이 펀드를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일본에 있는 중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일본 의회에 공동으로 입법을 발의하는 측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는 자민당 의원이 아니라 이 무소속 혹은 야당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 얼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래도 국회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과만 받고 배상은 포기하고 사과를 받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특히나 이제 이번 수출 규제처럼 이게 확전이 되니까 사과 받고 끝내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의 출발점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았는데 문제는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얘기처럼 배상은 말고 사과만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배상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즉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었는데 이런 불법으로부터 피해받은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상과 배상이 다르고 그것을 갖다가 사법부의 기나긴 정말 기나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먼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일본 양국의 의회가 모여서 해법을 마련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제되는 거는요.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법부의 판단과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판단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권이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양국에서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가 좀 절반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좀 아쉽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겠지만 또 정치권에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내일 개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리라는 정치권의 예상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이 복직한 서울대에는 정반대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죠. 법무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 제가 간다면 가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당당히 나와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남이 하면 퀄리티에 쏘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 내로남불의 대표 주자 민정수석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만한 개각이 될 것입니다.
네, 내일 개각 명단에 조국 전 수석 이름 들어갈까요? 지금은 가능성 몇 %나 돼 있을까요? 오히려 안 들어갈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 전 수석이 간다는 얘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였고요. 아마도 내정되고 난 뒤에 청문회에서 과연 야당이 얼만큼 매섭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여기까지는 한 목소리인데 평가가 엇갈리죠. 정치권 반응을 보고 오겠습니다. 법무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국회 선진화법,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다름이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이라고 합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여러 건 본인 인사청문회가 걱정이 되는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구차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개혁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네, 검찰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가 맞는가? 일단 이 질문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소위 축소 수사 논란, 그러니까 댓글 수사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했던 이게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수석 앉는 거에 대해서 반사법적인 행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촛불 민심의 제1 요구가 사법개혁이었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일관되게 청와대 내에서 컨트롤해온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그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와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등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역할과 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공은 다 떠났고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하는 건 결국 입법부 국회 역할로 넘어갔거든요. 더군다나 이 검찰개혁 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인터뷰 내용들에서 봤듯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마저도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3당 인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 텐데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소위 말하는 강행을 시키고 나서 과연 입법부의 협조를 얼만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본다면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정의 혼란, 또 이 야권이 비협조를 했을 때 이제 사법개혁에서 얻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조국 교수죠. 이제 서울대에 다시 복직을 하셨는데 정반대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고요. 네, 일각에서 이제 그 조국 교수가 과거에 폴리페서에 대해서 과거에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복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장관으로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야말로 폴리페서 아니냐 이러면서 나가서 정치나 해라, 이런 이제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반대로 한쪽 편에서는 조국 수석의 복직과 그 다음에 소위 그 임명직 공무원 여기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조국 수석의 말이 하나도 틀리고 본인이 한 말을 위반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입장에 상반된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정치권에서 야당에서는 이 비판의 목소리를 인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논쟁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서울대 내에서는 뜨거운 이슈. 근데 이게 서울대 이슈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다음 인사청문회 때 똑같이 이 부분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가 상당 기간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의 복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로남불로 봐야 됩니까? 이전에 조국 교수는 이제 본인이 공직에 나가기 전에도 임명직에 대해서는 휴직이나 복직을 허가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임명직과 선출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학생들이 입게 되는 이 학습권의 침해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한 가지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휴직과 복직이 가능하지만 휴직하지 않고 사직서를 낸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조국 교수의 1년 법대 후배인 김재형 법대 교수 대법관으로 가게 되면서 네. 휴직이 가능하지만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입신양명히 활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자의 양심과 내 휴직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교수, 학생들에 대한 예의였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생들이 조국 교수에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은 충분하게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학생들의 학습권, 동료 교수들의 예의를 생각한다라면은 충분하게 사직을 하고 정부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 조국 교수가 보여줬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은 어떤 건가요?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 겨냥했다고 밝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선출직, 소위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교수들 중에 많았거든요. 근데 출마를 하면서 휴직을 안 하고 출마하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당선되고 나면 휴직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면 다시 또 복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부터 사실상 출마를 하게 되면 사표를 내는 게 이제는 이제 관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국 교수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의 낭만은 곧 문재인 정권의 실패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국 교수의 신분 서울대 교수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르면은 가서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조국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일각에서 사실 이제 서울대 내에 보수적인 학생 모임 이런 데에서 폴리페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것에 힘을 얻어서 소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복직을 하지 않고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뭐 사립대학 교수든 뭐 국공립대학 교수든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인력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수 집단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특히 과학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그런데 뭐 교수들의 본분이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만 국가의 부름에 필요할 경우에 국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킨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짧게는 뭐 사실 전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수석 1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장관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려면은 이제는 자기 소위 말하면은 직업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변호사를 제외한 전문 인력 가운데 누가 과연 그런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소위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너무 과한 좀 법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사실 뭐 적임자라고 청와대가 지명을 해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면 사실 통과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법안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조국 교수 당사자 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입장들을 표명한 것 같고요. 조국 교수 입장에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사상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좀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걸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국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요. 네. 그 목소리 바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신과 법리적 입장이 다르면 친일파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면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스승의 자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터라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장 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곧 만약 내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국회 청문회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청문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태경 의원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극우라서 나쁘다가 아니에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지금 트루스 포럼이라고 서울대 내에서 이런 조국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 트루스 포럼 같은 경우에 뭐 탄핵에 반대하는 또는 민주화 운동을 갖다 폄하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한 거고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그 대자보 논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이제 그 선생이 제자를 비난한 것처럼 안타깝다라는 거하고 비난하는 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나간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올해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지금 조국 교수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투표는 뭐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서울대 자체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완전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으로는 압도적인 1위를 조국 교수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굉장히 세간에 논란이 됐던 2016년 12월 달에 제1회 부끄러운 동문상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때 제1등을 했던 게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가 물러났던 우병우 전 수석이었는데요. 당시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조국 전 수석이 이러한 당시 1등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고 2등이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3등이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3등이었던 김진태 의원을 약간 비난하는 듯한 발언들을 또 조국 전 수석이 쏟아낸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됐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겠는가라고 하는 세간의 관심들이 높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대 학생들이 뽑는 부끄러운 동문. 투표 당시 정권의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많이 표를 받는 그런 규칙이 생기는 것 아닌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참 씁쓸한 일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창원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하고 하반기 5G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도 5G 단말기 후속작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어서 포화 상태라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조사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S펜의 기능을 크게 강화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손글씨를 곧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S펜을 리모컨 삼아서 카메라의 방향이나 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S펜으로 사진 찍을 대상에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를 따라 움직이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We're actually now taking AR, so augmented reality, to a new level with the S Pen with AR Doodle. So if you want to send customized images or messages to friends and family, you can take the S Pen and actually draw right on the screen. 외장에서는 전원과 빅스비 버튼을 없애 단순화했고 이어폰 단자도 충전 단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존 6.3인치와 함께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복잡해진 기능만큼 커지는 보안 문제도 걱정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are forging trust by embedding security measures into every aspect of the digital connected world. LG전자도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에서 듀얼 스크린 V50 후속작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애플 역시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 공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삼성전자가 출시를 미뤘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폴더블폰이 하반기에 함께 시장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 속에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5G 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오랜만에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대회를 앞두고 유망주들에게 세계 정상의 샷을 전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른 고진영이 어린 시절 꿈을 키워온 바로 그 장소에 당당히 섰습니다. 꿈나무 선수들의 샷을 꼼꼼히 지도하다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고국. 하지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금이 환영한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안 하시던 볼뽀뽀를 하셔가지고 되게 조금 아빠가 많이 기분이 좋으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LPGA 투어 데뷔 2년 만에 고진영은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올해의 선수 등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6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후원사 대회에서 국내 대회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맏언니 박인비는 올해 아직 우승이 없지만 후배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영이는 정말 전성기인 것 같아요. 샷도 사실 지금 너무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만 4승을 거두며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혜진과 대상 포인트 1위 조정민 등 국내 강자들도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반기에 문을 여는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각종 개인 타이틀 경쟁 구도 역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1, 2위 격돌에서 SK가 에이스 김광현을 앞세워 키움과의 격차를 8게임으로 벌렸습니다. 김광현은 고척돔 원정 경기에서 8이닝을 비자책 1실점으로 막아 시즌 14승을 기록했고, SK는 정희윤이 3타점으로 활약하며 6대1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선발 서준원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선발 전원 안타를 터뜨리며 삼성을 대파했고, 후렌코프가 시즌 5승째를 기록한 두산도 KT를 제압했습니다. NC와 기아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프로야구 투수 4관왕을 질주하고 있는 두산의 에이스 조시 린드블럼이 7월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린드블럼이 기자단 투표와 팬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총점 41.01점으로 처음으로 월간 MVP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할 때 말 못했다? 회의할 때 말랑한다? 인터넷이 없어도 1초 안에 통번역.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말랑말랑 지니톡고. 말랑말랑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하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우리에게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기에 하늘에서와 똑같이, 모든 비행과 똑같이, 모든 상황과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고객의 모든 안전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날씨를 보면 펄펄 끓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5도, 대구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성인도 외출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틈틈이 그늘에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말 오후에 후저우 북동쪽 해안에 상륙한 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